이까짓 김치가 사람 목숨보다 중요해요? 남편 준호는 김치가 가득 담긴 대야를 그대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붉은 김치 국물이 마당을 뒤덮었고 시어머니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너 미친 거야? 이게 얼마나 힘들게 만든 건데? 그 순간 마당 한가운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쓰러져 있는 아내 서윤. 자궁암 수술을 받은 지 고작 3개월 된 상태였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로 이 집구석은 끝입니다. 도대체 그날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때 그 집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 선택 하나로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한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이서윤, 올해 34살입니다. 결혼한 지 5년째 되던 해 자궁암 진단을 받았고 수술을 받은 지 3개월째 되는 시기였습니다. 아직 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금방 피곤이 몰려왔고 가끔은 배에 묵직한 통증이 느껴지곤 했죠. 남편 준호는 대기업 인사팀 과장으로 요즘 들어 유난히 바쁜 날이 많았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보다 더 크게 느껴졌던 건 혹시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전화를 하셨습니다. 서윤아, 요즘 몸은 좀 어떠니? 괜찮습니다, 어머니. 많이 좋아졌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그날도 오전 내내 침대에 누워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잖니. 네가 혼자 있으면 내가 걱정되더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원래 저를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집으로 들어와 내가 잘 보살펴 줄게.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살펴 주겠다고요? 평소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늘 저를 대할 때 무언가 불편한 시선을 보내셨거든요.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을 지으셨죠. 어머니, 괜찮아요. 저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요. 무슨 소리야? 아픈 사람이 혼자 있으면 어떡해? 준호도 바쁜데 네가 제대로 챙겨 먹기나 하겠니? 말끝이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실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도 들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저녁에 퇴근한 남편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우리 보고 학가하자고 하시는데. 준호는 예상외로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잘 됐네. 나도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당신 제대로 못 챙겨줘서 미안했거든. 하지만 어머니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잖아. 무슨 소리야? 엄마가 그런 말씀하신 거면 진심으로 걱정하시는 거지. 당신 생각이 너무 깊은 거야. 준호는 어머니를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어요. 혹시 모르죠. 제가 아프고 나서 시어머니 마음이 변하신 건지도 모르니까요. 학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사날 시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대 반, 불안 반이었습니다. 시댁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나오셨습니다. 어서 와, 서윤아. 힘들었지? 아니에요, 어머니. 짐은 준호가 옮길 테니까 너는 안에 들어가서 쉬어. 시어머니의 태도는 분명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렇게 친절하신 모습은 처음 봤어요.
혹시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던 걸까요? 하지만 그날 저녁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시어머니가 주방에 들어오셨어요. 서윤아, 우리 집 규칙은 알지? 네. 며느리는 아프다고 빠지는 거 없어. 밥상은 6시 정각에 차려야 하고 설거지는 바로바로 해야 해. 그리고 아침은 7시에 준비하고.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까의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당 청소는 매일 아침에 하는 거야. 알았지? 네, 어머니. 시어머니는 제 대답을 듣고 나서야 주방을 나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졌어요. 다음 날부터 준호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일찍 나가는 것 같았어요. 당신 괜찮겠어? 몸 무리하지 말고. 응, 걱정 마. 어머니가 계시잖아. 준호는 안심한 듯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시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오셨어요. 서윤아, 일어났니? 네, 어머니. 그럼 마당 청소부터 하고 와. 낙엽이 많이 떨어졌더라. 아직 몸이 다 풀리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마당으로 나가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마당이 넓었어요. 쓸다 보니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배 쪽에서도 은근한 통증이 느껴졌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겨우 마당 청소를 끝내고 들어왔습니다. 다 했어요, 어머니. 그래. 그럼 이제 설거지 좀 해. 어젯밤 그릇들이 아직 남아있더라. 네. 설거지를 하는데 시누이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어머, 새언니. 여기 계셨네요? 네, 아가씨. 몸은 좀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말은 친절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저를 평가하는 것 같은 시선이었어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근데 새언니, 손이 좀 느린 것 같은데?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빨리 할게요. 아, 아니에요. 그냥 그런가 했어요. 지연은 씩 웃으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점점 더 많은 일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서윤아, 장 좀 봐와. 서윤아, 빨래 좀 개. 서윤아, 방 청소 좀 해줘. 남편 준호가 있을 때는 조용하셨지만 준호가 출근하고 나면 시어머니의 지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조금 쉬어도 될까요? 몸이 좀. 쉬기만 하면 더 병난다니까. 움직여야 빨리 나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병은 마음먹기 나름이야. 네가 자꾸 아프다고 생각하니까 안 낫는 거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 집에 신세를 지고 있는 입장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준호가 늦게 돌아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피곤해 보이는데. 응, 괜찮아.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죠. 엄마가 잘 챙겨주시지? 응, 잘 챙겨주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에게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낼 용기가 없었어요. 준호는 어머니를 너무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와 지연이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엄마, 곧 김장철인데 올해도 할 거예요? 당연하지. 올해는 며느리가 있으니까 더 수월하겠네. 새언니한테 시킬 거예요? 당연하지. 이번 김장 때는 며느리 제대로 써먹겠다.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김장이라니. 제 몸 상태로 김장을 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김장 때 며느리를 제대로 써먹어야겠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집으로 부른 진짜 이유를요. 저를 돌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일손으로 쓰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이곳으로 온 이상 거절할 수 없었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이제 곧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몸이 무거웠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몸살 기운이 있는 건지 온몸이 나른하고 미열이 도는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손으로 이마를 짚어보니 뜨끈했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야 하는데.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서윤아, 일어났니? 오늘 김장한다. 네. 김장이요? 응. 오늘 300포기 할 거야.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300포기라니요. 어머니, 그게 제 몸이 아직 암 수술 한 번 했다고 평생 누워만 있을 거야? 괜찮아. 동네 사람들이 품앗이로 와서 도와줄 거야. 너 혼자 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마.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나가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다 정해진 일이었으니까요. 남편 준호는 아침 일찍 마당에 나와 있는 저를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괜찮겠어?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거든요. 엄마가 무리하게 일 시키진 않으실 거야. 동네 분들도 오신다고 하셨잖아. 남편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미안해. 저녁에 빨리 올게. 응, 다녀와. 남편이 떠나고 나니 마당이 갑자기 넓게 느껴졌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보니 절인 배추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저 많은 배추를 정말 오늘 다 해야 하는 걸까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동네 분들이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요. 아침 8시쯤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신우이도 왔습니다. 새언니, 오늘 고생 좀 하겠네요. 신우이의 말투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다들 왔으니까 시작해볼까? 절인 배추가 대야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양이 어마어마했어요. 처음 1시간 정도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시누이도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순자야, 커피 좀 타줘. 어머, 고구마 쪘네. 하나 먹어도 돼? 아주머니들은 하나둘 거실 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거실에는 보쌈과 삶은 고구마, 그리고 이제 막 버무린 김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털며 말했어요. 예, 서윤아. 우리는 잠깐 쉴 테니까 너는 마당에서 마저 일해. 해 떨어지기 전에 끝내야 하니까 서두르고. 네, 어머니. 우리는 안에서 좀 쉴게.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시누이도 따라 들어가면서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그렇게 마당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답답했어요. 정말 저 혼자 다 해야 하는 건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이었으니까요. 절인 배추를 씻고 건져서 소쿠리에 쌓아 올렸어요. 물이 차가웠습니다. 손이 점점 얼얼해지기 시작했죠. 대야에 담긴 배추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들어 올릴 때마다 배에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수술 부위가 당기는 것 같았죠. 양념을 준비하고 배추를 펼쳐서 양념을 바르고 다시 접어서 통에 담았습니다.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했어요.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허리를 굽히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니 어지러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손이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손가락 끝에 살같이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물 때문인지 손이 너무 아팠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이거 정말 맛있다. 순자야, 너 김장 솜씨 여전하네. 올해도 잘 있겠어. 제가 힘들게 버무린 김치를 먹으며 즐거워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마당에서 혼자 땀을 흘리고 있는데 거실에서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어요. 나만 일하고 있네. 서러운 마음이 올라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눌러 담았어요. 마당과 거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벽 너머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한참을 일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김장도 못하던데 순자 내 며느리는 잘하네. 그러게 말이야. 우리 때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저를 칭찬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마음이 불편했어요. 저를 위한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요. 오전이 지나고 점심때가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서윤아, 아직도 그것밖에 못했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좀 빨리 좀 해. 해가 지겠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너도 점심 챙겨 먹어야지. 부엌에 보쌈 있을 거야.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거실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급하게 손을 씻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보쌈은 이미 다 치워져 있었고 제 몫은 애초에 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보쌈은 다 없어졌고 김치도 거의 남지 않았어요. 고구마 몇 개만 그릇에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들 배불리 드셨구나. 거실에서는 아직도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배부르게 먹고 즐거워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구마 한 개를 집어들었어요. 물도 한 컵 따라서 마당 구석으로 나왔습니다. 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물었지만 목이 메었어요. 물로 억지로 넘기고 또 한 입 먹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다 먹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몸이 더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얼굴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지러움이 느껴졌죠. 신우이가 마당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새언니, 왜 이렇게 느려요? 죄송해요.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좀 더 빨리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말끝이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오후 3시쯤 되었을까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배에서는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수술 부위가 욱신거렸죠.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니까요. 오후 5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절인 배추를 옮기려고 대야를 들어 올렸어요. 그런데 순간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중심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대야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대야가 바닥에 떨어진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절인 배추가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마당 바닥이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앞이 계속 어지러웠죠.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밖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마당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고함이었습니다.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큰 소리였어요. 넌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어요. 그거 하나 제대로 못 드냐? 멀쩡한 배추를 다 버려놨잖아. 시어머니는 바닥에 흩어진 배추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급하게 바닥에 배추를 주우려고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손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어서 주워. 빨리. 시어머니의 다그침이 계속되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한 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순자야, 그래도 며느리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힘들긴 뭐가 힘들어요. 젊은 사람이 이 정도도 못해요? 시어머니는 아주머니 쪽을 돌아보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신우이가 팔짱을 끼고 서서 저를 내려다봤어요. 에휴, 조심 좀 하지 그랬어? 빈정거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배추를 주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그러게. 손도 이렇게 느린데 무슨 김장을 하겠다고. 신우이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거였습니다. 남편이 마당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상황을 보는 순간 걸음이 멈췄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배추, 주저앉아 있는 저, 그리고 노려보고 있는 시어머니. 남편의 눈이 제게로 향했어요. 여보. 남편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제 어깨를 잡고 일으키려는데 저는 힘이 없어서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했어요. 괜찮아? 무슨 일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창백한 얼굴, 식은땀이 흐르는 모습을 보더니 급하게 제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이 펄펄 나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리고 남편이 제 고무장갑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일 그만하자. 장갑이 벗겨지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이게 대체, 제 손은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은 터져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어요. 손바닥 전체가 빨갛게 부어 있었죠.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엄마,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손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대체 뭘 시킨 거예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이 자궁암 수술한 지 이제 고작 3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남편의 외침에 마당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깜짝 놀라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어머, 순자야. 며느리가 암 수술했었어? 3개월밖에 안 됐으면 누워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힘든 일을 시키면 어떡해. 아주머니들의 목소리에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몸을 떨었습니다. 신우이가 끼어들었어요. 오빠, 새언니가 괜찮다고 했어. 넌 조용히 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평생 동생에게 소리 한 번 안 지른 남편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신우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이 김치가 가득 담긴 대야 쪽으로 걸어갔어요. 준우야, 거기 왜 가니? 시어머니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김치 대야 앞에 섰습니다. 준호야.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대야를 두 손으로 들어 올렸어요. 야, 김준호. 그거 내려놔. 시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게 사람 목숨보다 중요해요? 그리고 대야를 바닥에 그대로 엎어버렸습니다.
김치가 마당 바닥으로 쏟아졌어요. 빨간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미쳤니? 그게 얼마나 힘들게 만든 건데. 힘들게요? 제 아내가 쓰러질 때까지 일 시킨 게 힘든 거죠.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신우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게로 돌아와 저를 부축했어요. 일어날 수 있어? 응. 겨우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천천히 일으켰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지만 남편이 꽉 잡아줬습니다. 병원 가자.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준우야, 잠깐만. 시어머니가 말했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당분간 여기 안 올게요. 뭐? 이해 안 되세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이 쓰러지는데도 어머니는 지금 김장이 더 중요하신 거잖아요. 실망입니다.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저를 부축해 마당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아, 김준호, 너 지금 엄마한테 이럴 거야? 하지만 남편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몰랐어. 엄마가 이럴 줄 몰랐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의 눈에서도 눈물이 맺혔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남편이 제 손을 다시 한번 꽉 잡았습니다. 차가 시댁을 벗어났어요. 그 순간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건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어요. 서윤아, 서윤아. 그리고 모든 게 어두워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어디지? 여기가 어디지? 고개를 돌리니 남편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던 것 같았어요. 여보, 정신 들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응급실이야. 어제 네가 쓰러져서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김장하던 마당, 떨어지는 대야, 그리고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던 소리. 얼마나 잤어? 12시간 정도. 링거 맞으면서 계속 잤어. 저는 팔을 내려다봤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어요. 손은 여전히 퉁퉁 부어 있었고 손가락에는 밴드가 감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깨어나셨군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차트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탈수 증상이 심했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거기다 과로까지. 암 수술 후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무리하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재발 위험도 높아지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재발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최소 2-3달은 절대 안정하셔야 해요. 무거운 거 들면 안 되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가시고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가 몰랐어. 엄마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가 병원에 찾아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제 얼굴을 힐끗 쳐다봤어요. 걱정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못마땅한 표정이었죠.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뭐야, 엄마 왔는데 인사도 안 하니?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어요. 시어머니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서윤아, 넌 왜 이렇게 몸이 약하니?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김장쯤은 거뜬히 하던데, 넌 왜 이 정도도 못 버티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남편이 끼어들었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일부러 힘들게 한 것도 아니고, 아프면 말을 하든가. 왜 말을 안 해서 나를 이렇게 악한 시어머니로 만드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어머니, 저는 아침부터 됐어. 변명하지 마. 시어머니는 손을 저었습니다. 어쨌든 네가 쓰러지는 바람에 김장도 엉망이 됐어. 동네 사람들한테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뭐? 지금 서윤이 병원에 누워 있는 거 안 보이세요? 남의 이목이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 목숨보다?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야, 김준호. 너 지금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거니? 소리 안 지를 수가 없잖아요. 어머니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 모르시겠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잘못? 내가 뭘 잘못했는데? 김장하는데 며느리가 도와준 게 잘못이야? 도움이라고요? 아픈 사람 혼자 300포기 시켰는데 도와준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알았어. 내가 나쁜 사람이네. 다 내 잘못이지. 시어머니는 돌아서서 문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고 나가셨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저런 사람인 줄 몰랐어. 남편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너무 엄마 말만 믿었나 봐. 너한테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며칠 후 남편은 회사 동료와 점심을 먹으면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형,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엄마 때문이에요. 남편은 김장날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동료는 듣다가 표정이 굳어졌어요. 야, 준호야. 그건 가족 갈등이 아니야. 네. 그건 학대야. 명백한 학대. 남편은 멍하니 동료를 쳐다봤습니다. 학대라고요? 암 수술한 지 3개월 된 사람한테 김장 300포기를 혼자 시켜? 그게 말이 돼? 동료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가족상담센터 한번 가봐. 전문가한테 상담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날 오후 남편은 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상황을 설명하자 상담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준호 씨,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네, 정서적 학대예요. 상담사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무리한 노동을 시키고 쓰러져도 사과는커녕 오히려 몰아붙이는 건 명백한 학대입니다. 남편은 멍하니 상담사를 쳐다봤습니다.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증거만 있으면요. 법적 대응이요? 어머니를요? 네.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와 부당한 노동 강요로 고소해서 승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결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일단은 증거를 모아두세요. 대화를 녹음한다든지 의사소견서를 받아둔다든지 나중에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를 고소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저녁에 남편이 병원으로 왔어요. 그날따라 남편의 표정이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무슨 일 있어? 아니, 별거 아니야. 남편은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웃지 않았습니다.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깊은 고민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남편도 제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서로의 손을 잡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제 곁에서 잠들지 못했어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혼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짐을 챙기는 동안 저는 병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일주일 만에 나가는 바깥 세상이었습니다. 다 챙겼어. 가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시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시댁 근처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갑자기 차를 세웠어요. 왜 그래? 들어가기 전에 할 말이 있어. 남편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사실 며칠 전에 상담센터 다녀왔어. 저는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상담센터? 응. 동료가 추천해줬어. 전문가한테 상담받아보라고. 남편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셨어. 이건 정서적 학대래. 학대? 응. 법적으로 고소도 가능하대. 실제로 비슷한 사례로 승소한 경우도 있다고 하셨어.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근데 지금 당장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야. 나도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남편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만 상담사 선생님이 일단 증거를 모아두라고 하셨어. 대화를 녹음하고 의사소견서도 받아두고 나중에 필요할 수 있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우리 분가하자. 뭐? 더 이상 그 집에 못 있겠어. 당신 건강이 제일 중요해. 남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당신이 쓰러졌을 때 진짜 무서웠어.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할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짐 싸서 나가자.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다시 출발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시댁으로 돌아가 짐을 쌌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가 짐을 싸는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야, 이게 무슨 짓이니? 저희 나가서 살게요. 뭐? 지금 집을 나간다고? 갑자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며느리 꼬드김에 넘어간 거지? 그렇지? 엄마, 제가 결정한 거예요. 아니야. 이게 다 전현 때문이야. 시어머니가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네가 우리 아들을 꼬드겨서 나를 버리게 만든 거잖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건 제가 결정한 거예요. 병원에서 어머니가 한 말,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알았어. 나가. 나가라고. 시어머니는 울부짖었습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돌아올 생각하지 마. 우리는 조용히 짐을 들고 시댁을 나섰습니다. 며칠 후 작은 빌라를 구했어요. 15평 남짓한 작은 집이었지만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퇴원하기 전에 남편이 미리 받아둔 의사소견서가 서랍 안에 있었어요. 탈수, 면역력 저하, 과로로 인한 쓰러짐, 암 수술 후 무리한 노동이 원인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시어머니와 통화할 때마다 녹음을 시작했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내 어머니, 너 때문에 내 아들이 나를 버렸어. 알아?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그게 무슨, 됐어. 변명하지 마. 넌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몸이 약한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애도 못 낳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어머니, 우리 준호가 뭐가 아쉬워서 너 같은 년한테.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녹음 파일을 확인했어요. 시어머니의 폭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건 증거였습니다. 남편은 녹음 파일을 들으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나도 처음엔 망설였어. 근데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잘했어. 의사소견서도 있고 녹음도 있으니까. 나중에 꼭 필요할 거야. 남편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조금만 참자. 우리 잘 될 거야.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어요. 작은 집이었지만 시댁에 있을 때보다 훨씬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기만 하지 않기로 했어요. 침묵 대신 기록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분가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작은 빌라에서의 생활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시어머니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병가를 내고 쉬던 직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윤 씨, 복직이 어려울 것 같으면 퇴사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전화를 받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몸 상태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복직은 어려웠습니다. 결국 퇴사를 결정했어요. 남편에게 미안했습니다. 남편 혼자 생활비를 벌어야 하니까요. 미안해. 내가 돈도 못 벌고. 무슨 소리야. 건강이 먼저지. 남편은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묵은지를 꺼내 냉장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걸로 뭘 해먹을까? 문득 닭도리탕이 떠올랐습니다. 묵은지를 넣어서 만들면 정말 맛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묵은지 닭도리탕을 만들었어요. 남편이 한 숟가락 먹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 그래. 응. 이 맛 어디서도 못 먹어봤어. 진짜 대박이야. 남편의 반응이 진심처럼 느껴졌어요. 이거 팔아볼까?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팔아? 이걸? 응. 밀키트로 만들어서. 요즘 밀키트 시장이 커지고 있잖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왜 못해? 당신 요리 솜씨 최고잖아. 남편은 진지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차리는 건 내가 도와줄게. 당신은 요리만 해. 그날 밤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브랜드 이름, 가격, 포장 방법까지. 이름은 뭐로 할까? 엄마 손 묵은지 닭도리탕? 좋다. 남편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작은 사업이 시작되었어요. 남편은 퇴근 후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었고 저는 레시피를 정리했습니다. 포장 용기를 사고 라벨을 만들고 첫 제품을 완성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쇼핑몰을 오픈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주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보, 아무도 안 사네. 조금만 기다려봐. 홍보를 더 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은 퇴근 후 밤늦게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홍보 글을 올렸어요. 그렇게 2주일이 더 지났어요.
드디어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주문 들어왔어.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도 달려왔습니다. 진짜? 몇 개? 2개.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기뻐했어요. 겨우 2개였지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성껏 포장했어요. 하나하나 손편지도 넣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엄마 손맛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며칠 후 첫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진짜 엄마가 해준 맛이에요. 정성이 느껴져요.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제 요리를 인정해준다는 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기를 시작으로 주문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일주일에 10개 정도 팔렸습니다. 여보, 이번 주는 15개나 팔렸어. 대박. 점점 늘고 있잖아. 남편도 신이 났어요. 한 달 후 주문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일주일에 30개, 그 다음 주에는 50개. 좋은 후기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다시 주문할게요. 가족들이 다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강추합니다. 후기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내 요리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구나. 이제 하루에 5시간씩 주방에서 요리를 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남편도 퇴근 후 포장을 도와줬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 잘 될 것 같아.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덕분이지. 혼자는 못했어.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석 달이 지나자 매출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게 되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가 번 첫 수입이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수익으로 외식하자. 정말? 응. 축하해야지.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외식을 했어요.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힘들지? 매일 요리하느라. 아니, 행복해. 진짜로. 진심이었어요. 요리를 하면서 저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마워. 나 믿어줘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나야말로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시댁에서 나온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힘들었지만 이제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집, 작은 사업이었지만 우리에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쇼핑몰을 확인하는데 주문 취소가 5건이나 있었어요. 이상하네. 후기 게시판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눈을 의심했어요. 별 하나짜리 악성 리뷰가 줄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집 사지 마세요. 김치 엎어버린 막장 며느리가 하는 곳이래요. 시어머니 학대하고 남편 꼬드겨서 분가한 며느리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양심도 없는 사람이 만든 음식 누가 먹어요? 불매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온라인 커뮤니티였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노트북을 열어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화면에는 제목부터 자극적인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김장하다 화내고 김치 엎어버린 막장 며느리의 실체. 글을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내용은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어요. 제가 마치 시어머니를 괴롭히고 남편을 조종해서 부모와 연을 끊게 만든 악한 며느리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멀쩡한 김치 대야를 일부러 엎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성껏 만든 김장을 망쳐놓고는
자기가 피해자인 척 연극을 했어요. 남편을 꼬드겨서 시어머니를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효도하는 아들을 페류나로 만들어버렸어요. 지금은 뻔뻔하게 밀키트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절대 돈 주지 마세요. 글 아래에는 우리 쇼핑몰 링크까지 달려 있었어요. 댓글도 끔찍했습니다. 와, 진짜 최악이네요. 요즘 며느리들 무섭다. 시어머니 불쌍하시겠다. 이런 며느리 만나서 장사 잘 되게 내버려 둘 수 없죠. 불매 동참합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이게 누가 쓴 거야? 남편이 글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아이디가 지연이 이니셜이랑 똑같네.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신우이 김지연. 시어머니의 지시를 받고 이런 짓을 한 거였어요. 그날 이후로 상황은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악성 리뷰가 하루에 수십 개씩 달렸어요. 주문 취소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준비해둔 밀키트들이 창고에 그대로 쌓여만 갔어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벌던 매출이 순식간에 반으로 줄었어요. 저는 하루 종일 악성 댓글을 지우느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워도 끝이 없었어요. 여보, 이러다가 정말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남편이 저를 안아줬지만 저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악성 댓글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식욕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몸무게가 5kg이나 빠졌어요. 여보, 밥 좀 먹어. 제발.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지만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했어요. 쇼핑몰을 확인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2주일 후 매출은 거의 바닥을 쳤어요. 하루에 한두 건 주문이 들어올까 말까였습니다. 창고에 쌓인 밀키트들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무슨 소리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날 밤 저는 극심한 두통으로 쓰러졌습니다. 여보, 괜찮아? 남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스트레스성 두통이에요. 그리고 영양실조 증세도 보입니다. 영양실조요? 남편이 놀라서 물었어요. 제대로 식사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링거를 맞으며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신우이의 얼굴도. 분노보다는 슬픔이 먼저 밀려왔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남편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여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응? 엄마랑 지연이가 한 짓.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야. 그리고 우리 사업을 고의로 망치려고 한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변호사 선생님께 연락해 볼게. 이제는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상담센터에서 받았던 명함을 꺼냈습니다. 내일 당장 연락해 볼게.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차가운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담요를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온라인에 퍼진 거짓말들, 악성 댓글들, 그리고 무너져가는 사업. 모든 게 악몽 같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지만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남편도 제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우리 이길 거야. 꼭.
남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렸어요. 저도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상담센터 같이 가자.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우리는 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혼자 왔던 그곳이었어요. 상담사가 우리를 맞아줬습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분이시죠? 어떻게 되셨어요? 남편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분가 후 시어머니의 폭언 전화, 그리고 온라인 공격까지. 상담사는 이야기를 듣다가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더 이상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네. 처음 오셨을 때는 정서적 학대였다면 지금은 명예훼손과 영업방해까지 추가된 거예요. 상담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특히 온라인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업을 고의로 망치려 한 건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해요. 그리고 언론에 제보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언론이요? 네.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사건이잖아요. 진실을 알리는 게 공익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상담사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님이 계세요. 이런 사건 전문으로 다루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 김도훈 변호사였어요. 상담센터를 나오며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가 이길 거야. 며칠 후 우리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김도훈 씨가 우리를 맞아줬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분이었습니다. 상담센터에서 소개받았다고 하셨죠? 어떤 일로 오셨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어요. 남편이 주로 말했지만 저도 중간중간 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김장날의 일, 응급실 입원, 시어머니의 폭언, 온라인 공격, 그리고 다시 병원에 간 일까지. 도훈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어느 정도 있으신가요? 녹음 파일이랑 의사소견서가 있습니다. 남편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시어머니의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너 때문에 내 아들이 나를 버렸어. 우리 준호가 뭐가 아쉬워서 너 같은 년한테. 도훈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모욕죄네요. 저는 의사소견서를 꺼냈어요. 첫 번째 응급실 입원 기록과 최근 스트레스성 두통으로 병원 간 기록이었습니다. 이게 첫 입원 기록이고 이게 최근 거예요. 도훈 변호사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암 수술 후 무리한 노동으로 인한 탈수와 과로. 명백히 학대의 증거죠. 그리고 최근 재입원은 온라인 공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고요. 도훈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온라인 글도 캡처해 두셨나요? 네, 다 있습니다. 남편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캡처해 둔 화면들이 폴더에 가득했습니다. 악성 리뷰, 커뮤니티 글, 댓글까지 모두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었어요. 글 쓴 사람 아이디도 확인하셨죠? 네. 신우이 이름 이니셜이랑 똑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 피해 내역도 정리해 주세요. 매출 감소 추이, 주문 취소 내역, 창고에 쌓인 재고까지. 저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도훈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첫째, 정서적 학대. 아픈 사람에게 무리한 노동 강요와 지속적인 폭언. 둘째,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온라인에 거짓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것. 셋째, 영업방해. 고의로 사업을 망치려 한 행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정말 시작되는 거구나. 소송 준비는 얼마나 걸리나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니까 빠르면 한 달 안에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로 필요한 게 있어요. 뭔가요? 언론 제보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미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사건이니 진실을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도훈 변호사가 명함을 하나 더 꺼냈어요. 제가 아는 기자님이에요. 이런 사건 취재를 잘하시는 분이죠.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언론에 나가면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요? 지금도 이미 온라인에 퍼져 있잖아요. 차라리 진실을 제대로 알리는 게 나아요. 도훈 변호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온라인 악성 댓글들 모두 고소 가능합니다. IP 추적하면 다 나와요. 정말요? 네. 명예훼손은 친고죄라서 피해자가 원하면 모두 처벌할 수 있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남편이 말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다. 응. 저도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다음 날 기자가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인터뷰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기자는 증거 자료들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사건이네요. 기자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기사 나가면 반응이 클 겁니다. 각오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단호했어요. 며칠 후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의 학대, 그리고 온라인 마녀사냥의 진실. 기사는 우리 이야기를 상세히 다뤘어요. 증거 자료와 함께 객관적으로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어요. 이게 진실이었구나. 며느리가 피해자였네. 시어머니 진짜 너무했다. 온라인 마녀사냥 무섭다. 진실 확인도 안 하고. 며느리 응원합니다. 끝까지 싸우세요.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진실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저를 안아줬어요. 맞지? 사람들이 진실을 알기 시작했어. 응. 고마워.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이제 반격이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거든요. 괜찮아?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떨리고 두려웠어요. 법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우리가 이길 거야. 증거가 다 있잖아. 응. 법정에 들어섰을 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먼저 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누이는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봤어요. 가슴이 철렁했지만 고개를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도훈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박순자와 김지연은 피해자 이서윤 씨에게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를 가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으며 사업을 고의로 망치려 한 영업방해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가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피고인, 피해자에게 무리한 노동을 강요한 사실이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며느리를 위해서 했어요. 몸을 움직여야 빨리 낫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김장 300포기를 혼자 시킨 것도 그런 이유입니까? 네, 동네 사람들이 도와줄 거라고 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여전히 변명하고 있었어요. 도훈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죠. 법정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너 때문에 내 아들이 나를 버렸어. 넌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우리 준호가 뭐가 아쉬워서 너 같은 년한테.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건 제가 화가 났다고 이런 폭언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판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신우이 차례였어요. 피고인 김지연,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있습니까? 신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엄마가 시켜서 피고인 박순자가 지시했다는 말입니까? 네.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신우이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며느리 사업을 망치라고 했어요. 온라인에 글 올리고 악성 리뷰도 달라고.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도훈 변호사가 온라인 글 캡처 화면을 제출했어요. 이 글들이 모두 피고인 김지연이 작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사업 매출은 반 이상 급감했습니다. 사업 피해 내역도 제출되었어요. 주문 취소 내역, 매출 감소 그래프, 창고에 쌓인 재고 사진까지. 그리고 이것이 피해자의 재입원 기록입니다. 온라인 공격으로 인한 스트레스성 두통과 영양실조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소견서가 제출되었어요. 판사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피고인 박순자, 이 모든 증거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순자와 김지연은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 명예훼손, 영업방해를 저질렀음이 명백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피고인 박순자는 벌금 500만 원과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피고인 김지연은 벌금 300만 원과 피해자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게시된 모든 허위 글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시할 것을 명합니다. 판사의 판결이 떨어졌어요.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다만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법원을 나오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희 앞을 막아섰습니다. 서윤아.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누이도 고개를 숙였어요. 새언니, 저도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사과를 받고 싶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사과가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판결을 받고 나서야 하는 사과가 무슨 의미일까요? 늦었어요, 어머니.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제 저희는 갈게요. 우리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우리가 이겼어. 진짜로. 남편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남편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 끝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밀키트 사업은 놀라울 정도로 성장했어요. 언론 보도 이후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졌거든요. 진실을 알고 나니 더 응원하게 되네요. 힘든 일 겪으셨는데 포기하지 않으신 거 대단하세요. 주문이 하루에 100개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둘이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직원도 여러 명 고용했습니다. 작은 사무실도 얻었어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무료로 밀키트를 보내는 거였어요. 제가 암 수술을 받았고 그 힘든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아플 때 따뜻한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 엄마 손 희망 나눔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한 달에 50명에게 밀키트를 보냈습니다. 감사 편지가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힘들 때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받아서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치료받느라 입맛이 없었는데 이 음식 덕분에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편지를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었어요. 지역 신문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희망을 돌려주는 기업, 엄마 손 밀키트. 기사가 나간 후 주문은 더욱 늘어났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응, 그런 것 같아.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시댁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재판 이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도 문자도 오지 않았어요. 남편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남편이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을 때가 있었어요. 어머니 생각을 하는 거겠죠. 괜찮아? 제가 물으면 남편은 웃으며 말했어요. 응, 괜찮아. 이게 맞는 것 같아.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첫눈이 내렸어요. 창밖으로 하얀 눈송이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윤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6개월 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잘 지내니?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아,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가 이렇게 잘 사는 걸 보니 정말 다행이다. 신문에 난 거 봤어. 네가 아픈 사람들 돕는다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무 늦었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제라도 말하고 싶었어.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그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너도 건강해라. 준호도 잘 부탁한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제 옆으로 왔어요. 누구였어? 어머니.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하셨어? 미안하다고. 그리고 건강하라고.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용서할 수 있어? 남편이 물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미워하고 싶지는 않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우리는 한참 동안 눈 내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혼자 살고 있을 거예요. 시누이도 결혼해서 멀리 이사 갔다고 들었습니다. 외롭겠죠. 후회도 하겠죠. 하지만 그건 시어머니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짐을 짊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함께 따뜻한 닭도리탕을 끓였어요. 묵은지를 넣고 푹 끓인 국물.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 맛이었습니다. 맛있다.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치? 우리는 둘이서 밥을 먹었어요. 작은 식탁이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어요.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과거를 덮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였습니다. 이제는 웃을 수 있었어요. 진심으로.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 시간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남편이 있었어요. 고마워. 항상 내 편이 되어줘서. 나야말로.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우리는 따뜻한 집 안에서 함께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사연 주인공에게 건네고 싶은 위로나 응원의 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오늘 하루를 버틸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밝고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